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6개월 동안 한국의 풍수지리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자 하는 김상범의 풍수이야기의 김상범입니다. 풍수지리란 좋은 터와 나쁜 터를 가려서 재앙을 피하고 복을 받아보자고 하는 학문인데, 그러면 좋은 터를 어떻게 가장 쉽게 그리고 명확하게 알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은 바로 문화재를 보는 방법입니다. 문화재를 보면서 어떤 터가 좋은 터인지 바로 알 수 있으므로 사진과 함께 풍수 이론을 알면서 김상범의 풍수 이야기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에게 재앙은 피하고 복을 받자고 하는 학문들을 쭉 보면, 자, 첫 번째로 어떻게 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을까, 복을 받을 수 있을까를 보면, 선천적인 요인으로 첫째, 사주팔자의 운이 좋아서 나빠서, 그 다음 얼굴이 좋아서 나빠서 이런 일이 터졌느냐, 나쁜 일이 터졌느냐, 손금이 좋아서 나빠서, 또 전생에 지은 업을 내가 어떻게 됐는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는가, 안 그러면 우연인가, 이런 데서 재앙이 터졌는지 복이 왔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후천적인 요인으로 내가 이름이 좋아서 이름이 나빠서, 그 다음 내가 이사를 잘 못해서, 그 다음 조상의 묘를 잘 못 써서 이렇게 됐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재앙과 복을 불러들이고 나가게 하는 방법들인데, 이거는 선천적인 이유니까 우리가 고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건 후천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나쁘면 계명도 하고, 묘터가 나쁘면 이장도 하고, 그 다음 이사를 잘못 갔으면 또 다리 이사를 해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풍수다. 풍수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풍수는 다른 말로 장, 감출장, 바람풍, 어들득, 물수로서 장풍과 득수, 바람을 감추고 물을 얻는다라고 하는 글자에서 풍수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풍수 이러면 전부 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좋은 터에 우리 조상들을 묻을 것이다. 좋은 터가 아닌 곳에 묻혀 있다면 이장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쪽으로 풍수지리 하면 무덤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요즘엔 그래도 생활풍수라는 부분이 좀 나와서 또 어떻게 하면 집안을 꾸밀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풍수지리를 그럼 어떻게 활용을 했었을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많은 부분에서 활용을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도읍을 정할 때도 다 풍수적으로 봤고, 석탈해가 반월성을 잡을 때 하남 위례성, 공주산성, 부여산성, 국내성, 기타 등등. 그 다음 마을을 정할 때도 어떻게 하면 산기운과 물기운과 조화를 맞춰서 마을이 입지할 수 있을까 또 생각을 해봤고, 사찰, 절을 어디다 지을 것인가, 향교를 어디다 지을 것인가, 서원을 어디다 지을 것인가, 전통가옥을, 직접 살고 있는 전통가옥을 어디다 지을 것인가, 또 왕릉이라면 어디다가 좋은 터를 잡을 것인가, 선산무덤이라면 어디다, 또 묘라면 어디다가 터를 장할 것인가를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풍수지리를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은 어디다? 주로 무덤 쪽으로만 좀 알고 있는데, 이 윗부분에 알게 모르게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누가 그럼 터를 정했을까요? 누가? 그냥 평민들이 별을 심고 가꾸고 하는 평민들이 했을까요? 노비들이 했을까요? 아니죠. 지식층들이 했단 얘기입니다. 지식층들이. 소위 양반들이죠. 왕릉은 누구까지 올라간다? 임금님까지 올라가서 풍수를 좋아했단 소리입니다. 자, 지식층. 왕들도 풍수를 했고, 그 다음 조정 신료들도 풍수를 했고, 우리 옛날에 국사책을 이러고 봤을 때 이름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다 풍수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반들의 전유물의 학문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그 왕과 관계된 사람들은 태조 이성계 같은 경우엔 도읍을 정할 때 풍수를 잡았으며, 그 다음 세종대왕은 편전에서 9년간 풍수 논쟁을 벌였었고, 세조는 자기가 수기사제조라고 하는 왕릉의 대장을 맡아가면서까지 풍수에 집념을 다했으며, 정조대왕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를 더 좋은 곳으로 천장을 하기 위해서 풍수 공부를 무척 한 임금들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국사책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황희정승도 그렇고, 정도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정인지도 그렇고, 태기 이황 선생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남명 조식 선생님, 우암 송시열 선생님, 전부 다 너무나 많이 풍수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양반학이면서 왕까지 했으므로 제왕학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학문들을 우리는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양반계층이 사라지면서 일제시대를 지나오면서 너무나 갑자기 소멸돼 버렸어요. 100년도 안 된 시기에서 갑자기 소멸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것을 우리 전통 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문화재를 다시 역추적을 해서 풍수로서 그 문화재가 왜 그 터에 자리를 했는가, 왜 그 문화재가 명당 터일 수밖에 없느냐, 그 사람들이 그 터에 잡았으므로 그 문화재를 푼다면 곧 그것이 명당 터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관광지, 사찰이든 서원이든 궁궐이든 간에 전부 다 명당 터들이 거의 많습니다. 저랑 같이 문화재 속에서 명당을 한 번씩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사용했던 풍수지리의 분야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기 풍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풍자 좀 이렇게 약자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 양택 풍수가 있습니다. 자, 음택 풍수로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양, 요 뜻은 우리가 음양 이야기를 할 때 나오듯이 뭐 벼양자고 그늘음자니까 벼양자 쪽에 속하는 것은 볕을 받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생자에 대한 이야기, 산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 그늘음자는 햇빛을 못 보는 곳이니까 죽은 사람들에 대한 풍수 이야기,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요 두 개는 뭐다? 삼터다. 삼터에 대한 풍수 이야기고, 밑에는 죽음에 대한 터에 대한 풍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또 기, 택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기라고 하는 것은 자, 쉽게 보면은 공동체의 모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산 사람들 중에 공동체로서 풍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어떤 분야가 있겠습니까? 자, 제일 큰 걸로서는 한반도 풍수가 있죠. 국토풍수. 그 다음 또 다른 공동체 생활로서는 국토풍수보다 조금 단계가 적은 거, 도풍수.
누가 주인이 있는 거 아니죠? 그죠? 다 모두가 주인인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마을 풍수.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양택 풍수는 공동체 풍수보다는 주인이 있는 개별적인 풍수 이야기입니다. 집택자를 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집은 이제 주인이 있듯이 이렇게 산 사람들 주인이 되는 곳인데, 자, 이 중에서 가장 큰 것은 궁궐 풍수. 아, 임금이 어디 살았다. 그 다음 두 번째, 사찰 풍수. 향교 풍수, 서원 풍수. 전통 가옥 풍수. 이렇게들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서 음택 풍수는 죽은 사람에 대한 주인이 있는 곳이니까 그야말로 무덤을 의미합니다. 무덤에는 제일 큰 무덤이 어떤 무덤입니까? 왕릉입니다. 여기도 역시 주인이 있는 곳이고, 무덤은 가장 큰 것은 왕릉, 그 다음에 문중무덤, 선산, 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터들을 쭉 공부를 하면 여기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현대에 맞춰서 생활풍수, 인테리어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땅에는 100% 명당터는 없습니다. 100% 명당터는 없다. 이 100% 명당터는 뭐라고 하느냐? 전미지지라고 하는데, 흠이 하나도 없는 땅을 전미지지를 한다. 왕릉조차도 100%인 땅은 없습니다. 궁궐도 100% 땅은 아니다. 도읍도 다 그렇다. 흠은 있다. 그러면 다 조금씩 흠이 있는 땅들에서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하고 살았다? 모자라는 부분을 풍수 비보를 하고 살았다. 여기서 비보라고 하는 것은 모자라는 것을 보충해서 썼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옛날 사람들도 모자라는 부분을, 좋은 땅이었지만 약간 모자라는 부분을 필요로 하는 것을 풍수 인테리어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전통 풍수를 쭉 알고 나면 우리 조상들이 해왔던 풍수 인테리어까지도 같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하나씩 이제 국토풍수, 도읍풍수, 마을풍수를 간략히 알아보는 시간을 이제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기풍수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나타나는 국토풍수입니다. 우리 한반도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로 어렸을 때 우리 전부 다 우리 한반도를 뭐라고 배웠습니까? 어떤 모양의, 어떤 동물 모양의 한반도라고 배웠습니까? 토끼라고 배우셨죠?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불과 얼마 전부터 호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한반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 한반도가 호랑이 모양으로서 그려진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씩은 어디선가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보신 지는 얼마 안 되셨죠? 아마 10년도 안 되셨을 거예요. 위에 백두산 쪽에가 호랑이 코 있는 부분이고, 두만강 쪽, 압록강 쪽을 앞발로 해서 그 다음 호랑이 등짝, 앞발 꼬리 이래가지고 멋지게 되어 있는 호랑이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볼까요? 자, 가운데 한반도를 두고 이쪽에는, 왼쪽에는 호랑이 사진이 그려져 있고 오른쪽에는 놀란 토끼 모양의 한반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호랑이를 본 지는 이제 얼마 안 됐죠. 그렇지만 이미 옛날에 호랑이로서 표현하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일본 사람들이 토끼라고 폄하하자 1908년이면 한일합방 되기 전입니다. 소년지 창간호에 실린 우리 국도 호랑이 형국을 이미 그 사람들이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만 몰랐다는 거예요. 자, 일제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 시키면서 좋은 것들은 빼버리고 연약한 토끼 민족으로 가르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식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강인한 호랑이 민족으로서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더 토끼를 닮았다, 더 호랑이를 닮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서적으로 우리 한민족이 조금 더 나은 발전을 위한 민족으로 발돋움하려면 새로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호랑이라고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국토풍수의 한 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백두대간입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어렸을 때 한반도를, 이쪽은 태백산맥, 이쪽은 촬영산맥, 소백산맥, 노령산맥, 이런 식으로 마실령산맥 배웠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조상들이 봤던 그런 산맥들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은 태백산맥이니 소백산맥이니 마실령산맥이니 노령산맥이니 하나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전혀 다른 개념의 산줄기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을 보겠습니다. 그것이 백두대간입니다. 자, 백두대간을 보면 이미 태조 이성계 때서부터, 그리고 그 이전서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것 또한 다 알았다. 누구만 몰랐다? 우리만 몰랐다니, 우리만. 역시 이것도 역시 식민지 시대 때 우리 전통의 커다란 하나의 맥을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이거 빨리 살려야 됩니다. 지금 중학교 교과서에도 아직까지도 태백산맥이니 소백산맥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빨리 널리 퍼뜨려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제가 따로 시간을 배정해서 백두대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국토풍수 다음에 도풍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도풍수. 자, 도풍수라는 건 어느 왕조가 자기가 거주할 왕궁을 세우기 위해서 만든 곳이 도읍입니다. 고구려 국내성, 평양성, 백제는 하남위례성, 하북위례성, 공주산성, 부여산성, 신라는 설화벌, 고려는 개성, 조선은 한양, 이런 식으로 이런 도읍들을 정할 때 다 풍수들을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주 같은 경우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주의 맨 처음 석탈해가, 4대 왕인 석탈해가 반월성이라는 곳에 입지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반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현달을 의미하는 겁니까? 보름달을 의미하는 겁니까? 자, 이쪽은 초생달, 이쪽은 상현달, 보름달, 그 다음 하현달, 금음달,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때 석탈해가 토암산에 올라가 가지고 반월성을 딱 내려다 봤을 때 산 모양이 어떤 모양이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우리 정서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아, 초생달에서 상현달로 가면서 보름달로 갈 때 이렇게 생긴, 상현달 같이 생긴 쪽으로 터가 보였기에 그렇게 정했을 것입니다. 그죠? 하현달이라면 점점 기가 어떻게 돼요? 달의 기운이 점점 쇠퇴해서 망해가는, 점점 그 기운이 줄어가는 기운이니까 이쪽의 달 모양은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점점점 달의 모양이 커지듯이 내가 그 터를 정하면 우리 마을도 점점점점, 내가 만든 나라도 점점점점 커질 것이다. 상현달 쪽에 달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밤하늘 본 지 오래됐죠. 도시에 살면서부터. 이제 밤하늘을 보기도 좀, 또 산을 보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는데, 문제 하나 내보겠습니다. 상현달이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생긴 게 상현딸이겠습니까? 이렇게 생긴 게 상현딸이겠습니까? 왼쪽에 있는 거 1번, 오른쪽에 있는 거 2번. 어느 게 상현딸에 속해서 석탈해가 반월성을 잡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2번입니다. 토암산에서 내려다 봤을 때 상현딸은 이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행여 초승달이 보이면, 상현딸이 보이면 밖에 나가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생긴 게 상현딸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상현딸처럼, 토암산에서 내려다 봤을 때 상현딸처럼 생긴 달 모양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점점 보름달로 감으로 우리 국토가 점점점 더 커질 것이다 생각해서 여기에다가 털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냥 털을 우리 조상들은 잡지 않았습니다. 뭔가 풍수적인 이유에서 그 터들을 잡았다. 그 다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제 한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성계가 그러면 한양은 어떻게 또 털을 잡게 됐느냐. 삼국시대서부터 한양을 차지한 나라가 가장 큰 세력을 가졌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개성에서도 왕건이 풍수로서 도성국사와 같이 잡았고, 그 다음 한양은 이성계가 잡았는데, 재미있는 것이 보름 만에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해가지고 개성 수창궁에서 즉위를 하자마자 단 보름 만에 한양 가자 이럽니다. 그러면 이 한양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아니죠. 보름 만에 나왔다는 소리는 이미 그 이전부터 한양이 명당이다라고 소문이 있었기 때문이란 얘기예요. 물론 송도가 기가 쇠했으므로 한양으로 가자 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때 고려 말 때 퍼진 소문이 뭐냐? 송도 쇠패설, 송도가 이제 기가 다 했다. 그 다음 두 번째, 한양 천도설, 한양이 그 다음으로 명당이다라는 설이 있었고, 세 번째로 목자 득국설, 목자가 나라를 얻는다. 목은 누구냐 한꺼번에 이야기를 합하면 이씨가 나라를 얻는다. 그 세 가지 설에 의해서 이성계는 즉위하자마자 보름 만에 아무 머뭇거림 없이 한양으로 천도를 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는 또 다른 전설이 있습니다. 자, 사진을 보겠습니다. 전라도 쪽에 가면은 마이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습니다. 마이산은 탑사가 있고요. 제일 많이 알려진 탑사가 있는데, 탑사 위에 올라가면 은수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은수사 안에 보면은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몽금척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몽금척도는 이성계가 산신령으로부터 금척, 금으로 된 자를 받아서 세상을 평정시켜라고 하는 계시를 받는 장면이 됩니다. 삼국시대나 이런 사람들은 아래서 태어났다느니 이렇게 신화를 갖고 있지만, 이성계는 꿈으로써 금척을 받아서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성계가 잡았던 한양의 범위는 이제 어디일까요?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남산에서 찍은 사진인데, 뒤에 삼각산, 보현봉, 백악, 삼각산, 보현봉, 백악을 만들고 이쪽으로 종묘가 내려오고 뒤에 낙산이 있고 이쪽에 인왕산이 보이면서 이 터 안에 한양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한양은 태조 이성계가 옮기려고 시도는 했었고, 마무리는 어디에 됐었다? 태종 이방원이 때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태종 이방원이 때 비로소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백두대간에서 연결된 산이 쭉 내려와서 삼각산, 보현봉, 북악을 따라서 여기 경복궁이 맺혔고, 그 다음 이쪽 부분에
종묘가 만들어졌으며 그 다음 낙산, 인왕산, 남산 이런 산 사이에 조선 왕조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다 풍수로 잡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풍수지리의 개념과 국토풍수, 도읍풍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을풍수, 사찰풍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